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안정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70페이지 제3절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에 자가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에서 지난 시간에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봤었죠.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하는 거죠. 고용센터. 근데 그거 외에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민간이죠. 민간 부분 중에서 직업 소개 사업 하시는 분들, 유료든 무료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 하시는 분들,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 그 다음에 근로자 모집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다루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직업 소개 사업입니다. 직업 소개 사업 중에서도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에 있으면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취업하려는 장소가 외국이면 국외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국내일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국외일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 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 없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료 직업 소개 사업 하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죠. 무료 직업 소개 사업. 신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거. 네, 산업인력공단. 네, 두 번째는 장애인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장애인공단. 세 번째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각급 학교. 혹은 직능법에 따른 훈련시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직업 소개, 그러니까 회사를 알려주거나 혹은 직업 정보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취업 지원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에도 있고 대학교에도 있고 전문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그 학교에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신고하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신고하지 않고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든가 교육기관, 직능법에 따른 설립된 교육기관이죠.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과 사에 따라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등기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 소개를 하지 아니해야 된대요. 예.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 있죠. 상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이상, 그죠? 상시 체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업 소개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직업안정기관에서 할 때도 구인 거부할 수 있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직업 소개사업. 유료직업 소개사업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그래서 유료직업 소개사업 경우는 개인사업자에는 상관없는데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원 2명 중 1명이 다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료와 유료를 정리를 해보면 국내일 경우, 국외일 경우, 무료 직업 설계 사업도 국내 국외로 돼 있고
유료도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죠. 그다음에 그 취득 요건. 제가 이 지금 그려드리는 박스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 외우시기 편하게,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편하게 정리하는 거니까, 무료일 경우에는 취득이 신고예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유료일 경우에는 등록해야 돼요. 예. 신고보다는 등록이 훨씬 더 까다로운 겁니다. 취득 요건이. 그러면 등록보다 더 까다로운 건 뭐냐? 허가예요, 허가. 예, 허가는 정말 신고는 그냥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만 제대로 갖춰주면 할 수 있는데, 등록은 요구하는 것도 갖춰줘야 되지만 거기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점검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만, 허가는 더 까다로워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뭐 안 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하여튼 허가는 그래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허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까다로운 게 허가입니다. 어쨌든 무료는 다 신고고요. 유료는 등록인데, 무료일 경우 국내일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외일 경우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유료도 국내일 경우에는 지자체장, 국외일 경우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라는 거죠. 요 박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무료와 유료, 그 다음에 국내와 국외, 요게 각각에 대해서 나오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요 박스 자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실 거예요. 공부하시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것처럼 유료 직업 소개서 사업 할 때 법인일 경우에는 임원 2명 이상이, 2인 이상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격으로만 본다면 직상 자격증, 그죠? 직업 상담사 혹은 사회복지사. 사실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들어갈 것은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 다음에 교사, 교원 자격증, 그 다음에 노무사 자격증. 이렇게 4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력, 상담 경력. 그래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 청소년 단체라든가 혹은 직업 소개소에서 직업 상담을 했던 경력이라든가 등등등등등,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서 직업과 관련된 상담을 했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 경력. 그 다음에 6이어야 되겠죠. 7. 그 다음에 노조 전임자. 노조원이 100명 이상인 노조에서 노조 전임자로서 일했던 거. 그 다음에 노무 업무 전담자.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서 노무 업무를 전담했던 경력으로서, 이 경력은 모두 2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은 요 4가지 자격인데, 자격 중에서 교원은 경력 2년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8가지 중에서 임원이 이 두 사람 이상은 여기서 2명이어도 상관없고, 여기서 2명이어도 상관없고, 여기서 2명이어도 상관없고, 여기 1명, 여기 1명, 혹은 여기 1명, 여기 1명. 하여튼 8가지 중에서 2명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료직업 속에서 법인이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어떤 임원 아니더라도 직업소개서에서는, 유료직업소개서에서는 직업상담원을 둬야 되는데, 직업상담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8가지
대한 요건이 8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 사람을 직업소개서에서 직업 상담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에요. 이건 자격증, 직업 상담원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낼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여긴 법인일 경우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이 371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건들이 필요한데, 요건 첫 번째 시설 요건은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뭐예요? 얼마였죠? 20제곱미터였고 사무실 면적이, 전용 면적이,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약 10평입니다. 우리 평수로 따지면. 그 다음에 그러한 시설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법상의 회사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나눠지고, 국내일 경우엔 지자체장에게, 국외일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뭐해라? 등록해라, 등록. 무료는 뭐다? 신고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 하단에 3번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 소개 또는 직업 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한 명을 고용하면 분사무소 둘 수 있다라는, 사무소 또 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내면 분사무소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직업 소개할 때 얼마씩 받으라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요금이 있어요. 그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대신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보통 헤드헌팅이라고 표현하죠. 헤드헌팅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으면 돼요. 구인자가 어디죠? 회사죠. 회사로부터 받을 때 어느 만큼을 받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노동부에서 정한 요금 상관없어요. 회사로부터 내가 그 연봉의 20% 줘, 내가 사람 구해줄게. 그러면 20%, 뭐 40% 줘, 그럼 40%. 이거는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대신 구직자에게는 안 받습니다. 구인 회사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요금을 결정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종사자. 그래서 그 직업소개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그 사업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자와 종사자는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고 직업 소개 행위에 관련돼서 비위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대. 사업자로서는 종업원이 비위 사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비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해 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인자가 있고 직업 소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직자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구직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구인 등록했다 그러면 소개시켜 주는데 이 회사가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업 소개 사업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직업 소개서의 명칭이나 전화번호, 위치, 등록번호를 기재하라는 거죠. 자기네 직업 소개 광고할 때는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등록번호. 등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등록했을 때 어디에? 지자체나 노동부에 등록했을 때 등록번호가 나오겠죠? 그거를 같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금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라. 다만 회비 형태로 받을 경우엔 그렇지 않아도 되고, 또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근기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일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 회사는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의대여 금지.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업을 득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내가 지자체장으로부터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 하는 거라서 내가 사업을 득했어. 등록을 했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가 사업하지 않고 내 친구한테 맡겨놓고 나는 룰루랄라 돌아다니면서 그냥 돈만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명의대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됐을 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 소개 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명의대여 금지예요. 그 다음에 성급금 수령 금지. 직업 소개 사업하는 자는 종사자에게 사업하는 자와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구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한다? 구인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급금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자에 대한 직업 소개 제한. 우리 그 근로기준법 보면서 근기법에서 연소자에 대해서는 그 연소자가 들어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직종을 사용자가 일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가 필요했고, 이런 연소자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연소자 증명 서류가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 서류였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직업을 소개하는 입장에서도 연소자라면 연소자가 일해서는 안 되는 금지 직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애들이 해서는 안 되는, 술집에서 일한다든가 이런 데는 소개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소자가 일한다 그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래 우리 애 취업 소개시켜줘도 돼요 라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및 종사자에서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 및 그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소개 사업 할 때 그 상담원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상담원의 자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격 중에서 4가지에 해당하거나 혹은 경력 중에서 4가지에 해당하거나 이 사람들 중에서 직업 상담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노무사 자격증, 그죠? 그 다음에 경력은 상담 경력, 공무원 경력, 노조 전임자 경력, 그 다음에 노무 업무 전담자, 이런 경력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직업상담원을 채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그 가족이 내가 이제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를 하나 거느리고 있고 여기다가 분점을 하나 내고 싶다. 그럴 때 가족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가족을 여기에 일을 시키면서 분점을 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373페이지 상단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볼게요. 직업정보 제공 사업.
지금까지 이제 직업 소개 사업에 대해서 봤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런데 가로수, 교차로 이런 것들이 다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라 그랬죠. 그래서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무료나 혹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하는 자는 제외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래요. 그러면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노동부에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신고. 신고가 제일 간단한 거라 그랬죠. 어쨌든 근데 누구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 유료나 무료로 하는 직업 소개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신고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준수사항.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구인광고 게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취업 사기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교차로라는 걸 봅시다. 교차로 보면 천만에 교차로라고 써 있고, 그죠? 무슨 뭐 기사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교차로에 대한 기업과 관련된 전화번호라든가 혹은 뭐 대표자 명의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등록했던 신고번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단에. 근데 여기 이제 딱 들어가면 뭐 부동산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구인 구직으로 들어갑니다. 구인 구직. 그러면 구인 구직란에는 구인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구직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여기에 교차로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직업정보 제공 매체잖아요, 여기가. 그죠? 구인 구직의 광고에는, 여기 구인 구직의 광고하는 거죠. 구인자는 구인, 구직자는 구직자 나름대로 자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여기에 구인자 뭐 구직자에 대한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어야지 연락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교차로에 가는 건 여기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는 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 제공 매체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는 무료 취업 상담, 취업 추천, 취업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데구나, 여기 뭐 굉장히 대단한가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정보 제공 매체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신고번호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일 첫면에, 자기네 상황에 대해서 그 신고번호 알 수 있게 표시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잡코리아나 사람인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그 회사에 대한 내용 들어갈 때 아마 신고 번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반된 그런 업체에 대한 정보라든가 혹은 성매매 알선에 관한 그런 광고 이런 것들은 실으면 안 되겠죠. 그런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기법에서 얘기했던 체불사업주, 그 체불사업주의 경우는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 주라는 거죠. 자, 저 사람은 맨날 임금 떼먹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들어가면 손해봐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겸업금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업이나 또는 공중위생법 관리에 따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유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 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기 직원들을 구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불법적으로 쓰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할 때 자기들이 마음대로 광고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될까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모집. 근로자 모집은 말 그대로 고용하려는 자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근로자 모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외 근로자 모집.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그 방사능 노출 있었죠. 그럴 때 신문 광고에 그런 게 있어서 진짜로 그 방사능 오염된 그 지역에서 일할 사람 모집한다고. 뭐 숙식 제공에 한 달에 뭐 얼마다, 뭐 5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던. 그게 국외 근로자 모집이 되는 거죠. 근데 임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잘못 가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방법 등의 개선 권고에서 노동부 장관은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금품 등의 수령 금지에서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응모자가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너무 심한 얘기고요. 요거 다른 예를 들어서 호주 농장에서 뭐 6개월간 그 과일을 수확할 사람을 뽑는다.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이고 숙식도 제공되고 뭐 끝나면 무슨 기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집 광고가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응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 모집업자가 이 응모자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파견 사업과는 다른 건데,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노동조합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래요. 지금까지 허가에 관련된 거 하나도 없었죠. 근로자 공급 사업. 첫 번째,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허가가 제일 까다로운 사업이라 그랬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이다. 재인증 받을 수 있다. 재허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과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노동조합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항운노조라고 그랬죠. 항운노조. 그 다음에 국외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375페이지 하단에 나오다시피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에 서비스업을 하는 자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할 수 있고,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의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대요. 영리 기관은 그 근로자 공급 사업 할 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테이너사들이 외국에 그 연예인들 보내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거는 근로자
공급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주로 이런 거죠. 뭐 JYP든 YG든 뭐 이런 데서 자기네가 만들고 직접 보내는 거잖아요. 직접. 그죠? 근로자 공급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직원들 보내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영리법인도 상관없는 거죠. 대신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면서 연예인을 보낸다 그러면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노동부 장관은 허가해야 되고요. 국외일 경우는 국외 근로자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 이제 다음 페이지 376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본 요건은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요건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 국외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무실 갖춘 상담 공간이 필요하다. 상담 공간이 필요한 사무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허가 관련된 것들은 노동부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 근로자 공급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 해외로 근로자 공급 사업할 때 그 공급 사업자로서는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해 주래요. 공급 대상 국가라 그랬어요. 대상 국가. 자, 공급 대상 국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공급 국가가 있고, 그죠? 공급 대상 국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을 미국에 있는 데다가 근로자 공급을 보낸다. 이렇게 되면 공급 국가는 대한민국이 되고 공급 대상 국가는 미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뭐라 했습니까?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보내라. 그렇지 않은 사람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취업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 국가에서. 그죠? 그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근로자를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공급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외국에 보내지는 그 국가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보내래요. 여기에 적정임금이 아니라 여기 가서 일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정임금을 산정해서 책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거. 그래서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배웠던 통화 지불의 4대 원칙이 있었죠. 그죠? 네,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그 다음에 그 전액불,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여기서도 지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해라는 얘기인데 어떤 서류들이냐? 공급 근로자의 출국 일자라든가 취업 기간, 현 근무처, 귀국 일자 이런 것들을 기록한 명부, 그 다음에 임금과 관련된 임금 대장, 그 다음에 고충 처리를 했다면 그런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시행했다는 그런 서류,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해서 보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업안정법을 시간에 다음은 기타 이 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구인 광고 금지. 당연히 이제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나 혹은 직업 소개 사업 할 때 거짓 구인 광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구인 광고를 하거나 혹은 뭐 소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신문이나 잡지 혹은 간행물, 유무선 통신 등등 통해서 그러한 광고를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을 가장한 물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죠. 취업 사기인 거 많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광고. 그 다음에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이나 고용 형태, 근로 조건 등이 응모할 때 처음에 모집할 때 그것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광고. 그 다음에 기타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그 구인자가 있고 직업 소개나 직업 정보 제공 이런 부분이 있겠죠. 하여튼 직업 소개 부분, 그 다음에 구직자가 있겠죠. 그럴 때, 자, 구직자가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회사를 소개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여기서 사장이 일부러 도산을 내고 재산 다 가지고 도피했어. 그러면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황당해지는 거죠. 여기서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그죠? 그러면 그동안 뭐 석 달 동안을 내가 월급을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한테 당신 소개시켜줬으니까 난 손해배상해 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얘가 와가지고 사고를 치고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가 몇 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야, 당신이 소개시켜줬으니까 네가 손해배상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직업 소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니까, 그죠? 배상해야 되니까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금을 예치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예금을 예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000만 원이에요.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일 경우에는 다 1,000만 원이에요. 이 손해배상을 한도가. 그래서 예금을 1,000만 원을 예치하는데 이 직업 소개사업자가 예치한 것 갖고는 언제 찾았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 소개사업자하고 이 등록이든 신고를 받았던 뭐 지자체장이든 노동부 장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그 허가를 준 신고도 그렇고 관청이라고 합시다. 관청의 장이 공동으로 예금을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한편에서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사고 났을 때만 그때 찾아서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저런 경우도 있어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난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보증보험 1,000만 원짜리 들을래.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1,000만 원을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주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손해를 입더라도 더 이상은 손해 못 받고 1,000만 원까지만 손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고. 그래서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협회. 직업소개사업자 협회가 이제 전국 고용서비스협회라 가지고 전고협이라는 협회가 있어요. 여기 공제사업에 가입했을 때 그러면 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 협회에서 이 사고 발생 금액을 대행해 준다라는 거죠. 얼마? 1,000만 원까지.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우리 377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협회가 이런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그 하단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공제사업의 범위라든가 공제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공제금, 공제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 공제 규정에 넣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 등록 신고 사업의 폐업 신고. 내가 이 법에서 허가받는 건 뭐라 했어요? 근로자 공급 사업만 허가받는다 그랬죠. 나머지는 신고나 등록이죠. 어쨌든 그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공급 사업을 하다가 폐업했어요. 그러면 이 공급 사업을 허가를 내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노동부에 폐업했다고
7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도 그러면 얘 안 하는구나. 사업 접었다고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7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런 숫자 조심해야 된다. 법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숫자와 말장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이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라든가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든가 혹은 법의 명령을 위반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근데 1번과 3번의 경우에는 취소까지는 아닌데 2번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는 취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과 3번은 뭐예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지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이제 허가의 취소가 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법인의 임원 두 명이 자격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퇴사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들 뽑을 수 있는 시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뽑을 수 있는 시간을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직업 소개 사업이나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속해 있으면 그 대표든 임원이든 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읽어보셔야 되고, 이런 또 결격 사유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설명을 해도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숫자예요. 3년, 뭐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뭐 이런 식의 숫자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부 등의 작성 비치에서 직업 소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장부를 작성하는데 다들 2년간은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 2년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 소개 사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됐든 지자체장이 됐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업주든 혹은 종사자든. 그런 교육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 그래서 379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박스에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소개 제도, 직업상담 실무, 직업정보관리, 직업윤리의식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시간 정도의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비밀보장 의무는 뭐 이건 제가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 대한 그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보장에 대한 의무는 뭐 어떤 거더라도 상관없이 비밀을 보장해야 되고, 업무상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누설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직업안정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